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솔인이라는 SNS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T 용어사전에 나온 걸 보면은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 활용해서 기존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IDC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MS의 사티나 나델라 대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할 걸 2개월 만에 할 수 있었다 하면서 모든 조직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상위 개념이고요. 그 안에 디지털화, 그 밑에 또 디지티제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좀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2008년에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CEO였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둘러봤더니 스타벅스에 커피와 상관없는 그런 인형들이 매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면서 바로 디지털 벤처 부서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앱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모바일 결제나 로열티 카드, 그리고 매장 내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해서 스타벅스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로열티 카드를 통해서 적립을 하면 누가 어디서 어떤 음료를 주문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정교한 고객 타겟팅에 가능해지고 또 마케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사이렌 오더를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스타벅스 앱으로 주문을 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매장에 바로 받으러 가면 되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했고요. 또한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곳에서는 마이 DT 패스라는 것을 통해서 차량 정보를 앱에서 입력을 하면은 드라이브 스루의 근처에 가면 결제 과정 없이 바로 출차가 가능하고요. 티맵과 현재는 제휴해서 음성 주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얘기죠. 두 번째는 국내 스타트업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스와치온이라는 스타트업인데요. 동대문에서 원단을 구매하려면 많은 발품이 필요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서 원단 매장마다 가가지고 스와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스와치는 원단 샘플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모든 원단 매장에 가서 스와치를 보고 그리고 원단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근데 이 스와치온은 천여 개의 도매업체가 보유한 20만 개의 원단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 52개국에 15,000여 개의 브랜드가 현재 사용 중이고 매출의 80%가 북미나 유럽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시리즈 B까지 갔고요. 총 246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실물 패션의 AR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서 옷을 입은 뒤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AR용 의상이 덧입혀져서 이렇게 가상현실로,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예는 레고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장난감 레고입니다. 1998년에 레고가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2004년에 맥켄지 컨설턴트 출신인 CEO를 영입하게 되고 가족 경영을 이제 끊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건데요. 레고 제품을 기획 및 설계를 고객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참여시켜서 디지털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록 이미지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든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레고 아이디어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자신이 개발한 레고 상품을 소개하고 심사를 거쳐서 상용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레고 부스터가 나왔는데요. 레고 부스터는 레고의 모터와 센서, 블루투스를 붙여서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그런 상품인데 레고 부스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연령층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레고 히든 사이드와 그 레고 슈퍼마리오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AR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레고 히든 사이드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을 접목해서 레고를 조립한 후에 스마트폰으로 앱과 동기화를 하면은 조립한 레고를 배경으로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제품도 나와 있고요. 또 레고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는 레고 그 브릭을 직접 만들고 만들어진 브릭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장된 마리오의 특정 브릭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여러 상호작용과 효과음을 내고 미션도 수행하는 이런 게임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현재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이고요. 선택이 아닌 필수고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이 어딜까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그곳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혁신이 성공을 의미하진 않거든요. 실패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 법칙은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리더십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존 기업에서 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내부에 반발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팡 판매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켓 배송, 세 번째로는 제트 배송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수수료는 카테고리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4에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나 고객 문의, 교환, 반품 등 모든 과정을 판매자가 하는 것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쿠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로켓 배송이 있죠. 로켓 배송은 쿠팡이 제품을 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입한 것을 판매하는 형태이고요. 쿠팡에서 MD가 따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하나를 사간 후에 팔리는 정도에 따라서 구매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20%에서 45% 정도 되고요. 쿠팡의 물류 창고에 배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 그리고 고객 문의, 가격 관리, 입고 물량 결정 같은 것들을 모두 쿠팡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트 배송은 쿠팡에서 단기 특약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로켓 배송을 이용하는 것과 같지만 판매 가격 관리나 입고 물량 결정, 발주 요청 같은 경우를 판매자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17에서 55%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을 이용할 경우에 고객들한테 로켓 배송 마크나 아니면 제트 배송 마크가 뜨면서 좀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그런 혜택을 제공을 해줍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쿠팡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쿠팡에는 와우클럽이라는 충성 고객이 있어서 재구매율이나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우클럽은 월정액으로 진행되는 멤버십을 의미하고요. 월 4,900원을 내면은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쿠팡 플레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목을 기반으로만 키워드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키워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쿠팡의 상세 페이지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키워드를 구성을 했을 때 그 키워드에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쿠팡에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쿠팡 파트너스는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분들이나 일반 고객분들이 내가 판매하고 싶은 그런 제품의 링크를 가져다가 자신의 SNS나 웹페이지에 올려두고 그게 판매가 되면은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3에서 5%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자발적인 이런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마케팅이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SNS에서 퍼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켓 배송이 되면은 고객 CS나 교환이나 반품에 대한 것을 쿠팡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커머스를 운영을 해보시면은 이 고객 CS나 교환 반품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쿠팡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리소스를 줄이면서 물건 소싱이나 제품 생산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제품 등록이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또한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 이용 시에 빠른 배송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당일날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하루 만에 이제 배송이 되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판매자의 판매 조건을 최적화시켜 주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역시 자동으로 리타게팅 광고를 카탈로그 방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쿠팡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올려두면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쿠팡 자체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 혹은 제품을 클릭했던 사람에게 그와 비슷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리타게팅 광고가 쿠팡에서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마케팅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다음은 판매자 입장에서 쿠팡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은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이것은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 CS라든지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감안한다면 다른 오픈마켓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이제 쿠팡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정산주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정산주의가 길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판매가 되거나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정산이 되는 기간이 보통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금이 유통이 안 되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정산 반시계는 그 주 단위, 월 단위로 설정해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 정산은 70%를 주마다 지급을 하고 30%는 환불 등에 대비해서 보관해 뒀다가 월 단위로 합산되어 지급이 되고요. 월 단위의 경우는 한 달에 발생한 매출 중에 구매 확정된 주문의 정산을 매달 마지막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거의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선정산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쿠팡에서도 자체적으로 선정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KB국민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내고 대금을 미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정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신청 과정이 쉽지만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이자를 감안해서 내가 대금을 미리 받는 게 더 이득이다 했을 경우에는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을 가격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제품을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면 그와 같거나 낮게 가격이 자동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저가로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로켓 배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쿠팡 같은 경우는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만의 또 고객인 와우 클럽의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쿠팡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 마켓이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사업자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자가 없이도 처음에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계속 판매는 할 수가 없고요. 일정 주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업자 없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내가 판매하고 싶은 게 있으면 판매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또한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갖추고 있어서 PG사에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사몰을 운영을 하거나 내가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결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PG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20만 원 정도의 또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내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피지사에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보통 오픈마켓의 경우에 8에서 12% 정도의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최저 3.98%에서 5.63%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에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입 승인이 되면은 12개월간 주문 관리 수수료, 매출이나 배송에 관련된 수수료인데요. 이런 게 면제가 되고 매출 연동 수수료가 또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매출 연동 수수료는 쇼핑 검색을 통해서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에 2%의 추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월 순 결제 금액이 500만 원 미만까지만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누른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영업일째 이제 정산이 되고요. 그래서 거의 바로 정산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름을 처음 정할 때 처음 등록한 후에 딱 한 번만 더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브랜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해진 템플릿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고 그 안에서 다 비슷비슷한 그런 디자인으로 보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커머스를 하는 사람에게 거의 필수적이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많이 있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업자가 없어도 스마트 스토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경쟁들이 굉장히 심하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 외에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페이스북 픽셀이나 이런 스크립트 같은 게 신겨지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HTML 코드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도구들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외부의 어떤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마케팅을 할 때 페이스북 픽셀을 심을 수가 있으면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리타게팅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굉장히 효율이 높은 광고를 할 수가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이 픽셀이 신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객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몰로 이사 갈 때나 할 때 고객 리스트를 가져갈 수가 없고요. 또 스마트 스토어의 상위 노출 노하우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상위 노출이 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좀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의 스마트 스토어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잡쇼포라는 스타트업이고요. 학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팀이기도 한데요. 이 학종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이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 좀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맞춤형 비교과에 관한 그런 이제 세특이라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쓰이는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발표 주제에 대해서 니즈가 있어서 이것을 AI로 만들어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그 자신의 학교와 또 발표 주제와 교과목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세특 발표 주제 서비스를 판매를 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학정이라는 서비스를 정식으로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대학 학과 정보 서적을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에는 MVP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품 판매의 유통 채널로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뜻으로 C2C 고객 간의 이런 거래를 하는 서비스이고요. 판교에 IT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고 거래를 거래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이 된 거고요. 중고 물품을 사고 판매하는 곳이죠. 거래를 위해서 지역 동네에 인증이 필요합니다. GPS 기반으로 당근마켓의 타겟 범위는 계속 좁혀지고 있는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범위를 계속 좁혀서 아파트 단위까지 이제 줄임으로써 단순히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거래를 할 때에는 1대1로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또 당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눠서 직거래를 위주로 합니다. 보통 그 전에 이제 중고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신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네를 인증한다거나 당근페이를 사용해서 이 보증금 개념의 이런 안전한 페이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매너 온도 또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당근마켓이 성공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판매자나 거래자가 거주 지역 내로 한정되다 보니까 물건의 종류나 개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가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지만 판매자 또는 거래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혹은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당근마켓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기반 광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고객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당근마켓 광고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비즈 프로필이라는 것을 무료로 만들 수가 있는데 비즈 프로필을 만들면 무료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고요. 할인 쿠폰 및 고객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채팅창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근마켓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근마켓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곳이긴 하지만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객들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또 플랫폼으로서 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역에 타겟팅된 그런 타겟 고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지역마다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이 당근마켓의 광고를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커머스 중에 하나죠. 아마존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아마존은 미국 온라인 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월 26억 명이 방문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이커머스입니다. 또한 아마존에는 쿠팡의 와우클럽처럼 프라임이라는 그런 멤버십이 있는데요. 프라임 회원수는 약 2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쿠팡의 전략이 거의 아마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판매하는 과정이 단순화되어 있어서 판매 프로세스를 쉽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원클릭 결제로 결제 프로세스가 단순해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특징 중에 하나는 FBA라는 게 있는데요. 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쿠팡의 로켓 배송이랑 비슷한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BA를 이용하면 반품 처리 과정이나 주문 배송을 아마존이 다 해줍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FBA 창고로 물건을 미리 갖다 놓으면 아마존에서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모든 배송 처리와 반품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이 FBA 창고는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곳에 FBA 창고를 활용해 주시면 되십니다. 프라임 멤버는 프라임 이런 그 배너가 붙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 2일 이내에 무료 배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다 이제 FBA에 입고된 제품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일 이내에 무료 배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메리트이겠죠. 하지만 이 FBA를 이용할 경우에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가 적으면서 수수료를 내고도
충분히 마진이 남을 만큼의 원가율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소싱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조를 하신다거나 해서 판매가 원가율을 낮출 수 없다면 판매가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시작을 하셔야 적자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에는 판매자를 위한 커뮤니티가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 모르는 부분들을 이미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팁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 아쉬운 점이라면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존도 스마트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고 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고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진을 넘어가는 그런 광고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아마존의 검색 결과 순위 중에 주요 요인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가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상위에 노출되는지 아니면 노출되지 않을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는 페이지를 최적화하거나 키워드 관리를 하거나 시기에 따른 적절한 가격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잘 판매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아마존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아마존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와 경쟁을 하게 되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아마존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판매자 가입비가 있고요. 셀러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 수수료라고 해서 리퍼럴 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FBA를 사용할 경우에 FBA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상품 판매 수수료는 15% 정도의 수준인데요. FBA를 사용하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아마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빈토리오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와인 에어레이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대표님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품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파는 게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랭킹을 보면서 아이템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와인을 여러분들 마실 때 디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산소를 최대한 많이 접촉을 시켜서 이런 산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면 좀 더 맛있는 와인을 마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와인병 위에 달아서 산소가 잘 접촉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와인 에어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굉장히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모두 다 구매를 해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제품들의 리뷰들을 보면서 소비자 반응 중에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직접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출시 3개월 만에 와인 에어레이트 부분에서 1위를 하게 되고 1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게 되고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4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마존은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 판매가 많이 되는 것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아마존의 소비자들한테 크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오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는 알리바바 그룹이 만든 서비스인데요. 중국 쇼핑몰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688은 중국 내수용 도매 사이트고 알리바바는 해외 수출 도매 사이트라면 타오바오는 중국 내수 소매 사이트입니다. 타오바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 판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대신 이제 상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상점을 만들려면 입점비와 연회비가 필요합니다. 이 상점이 만들어지면 이후에는 상품을 자유롭게 리스팅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타오바오는 재밌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흥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리왕왕이라는 타오바오 내의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흥정을 해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장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최소 1,000위안, 한 18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타오바오의 단점은 판매 대금이 인민폐로 정산되기 때문에 중국 현지 은행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중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핸드폰 유심 칩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모든 사이트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또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면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상담도 중국어로 대부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품을 판매할 기업에게 유용한 그런 서비스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타오바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 타오바오를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타오바오에서 판매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제품을 국내로 소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뭐 알리바바라든지 1688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은 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도매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MOQ라는 게 존재합니다. MOQ는 최소 구매 수량이고요. 이 최소 구매 수량이 뭐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타오바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단가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한 개씩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제도 좀 편리한 편이고요. 대신 이제 가품이 굉장히 많고요. 또 셀러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색을 해본 이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송이 중국 내로밖에 배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배송 대행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용을 할 때에는 오히려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돼서 소량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많이 구매를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제 알리바바나 아니면 1688 같은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